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선거 때 뵙고 1년 1개월 지났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낯빛이 좀 바뀌셨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네네. 건강관리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하세요? 보통 한 5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는 날도 있긴 한데 코로나 덕분에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경우는 없고 가끔씩 보좌진들이 와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새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저녁 10시, 11시면 끝나고 5시 반에 일어나면은 별일이 없으면 운동을 합니다. 별일이 없으면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출근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첫 회의가 한 7시 반쯤 시작돼요. 조찬 모임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조찬 모임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은 첫 회의가 8시에 있습니다. 8시, 8시 반. 적어도 집에서는 한 7시쯤 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회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어집니다. 당무회의라는 게 하나 있고 비공식 최고위, 그리고 최고위, 그 중간에 원내 대책회의 이런 것들 한 3개 정도 하고 나면은 11시 30분쯤에는 기자들이 기사 쓸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날 현안들을 가지고 가서 기자들이 모여있는 소통관이라는 곳에서 브리핑을 해주고 점심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2시부터는 다시 또 회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것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그 조사 TF, 그 다음에 동물복지 포럼의 간사,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TF가 최근에 조성이 된 항공우주 분야 TF, 그리고 상임위가 2개이고 상임위 내 소위 3개, 그리고 예결위,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제 대변인 회의 등등이 있어서 거의 하루가 잠깐 손들고 화장실 가는 수준 정도의 일과가 진행돼요. 계속해서 뭔가 좀 하고 있으면 계속 비서진들이 불러내서 그 다음 일정 가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대략 시간이 6시 무렵 되면 저녁은 또 별일이 없으면 기자들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언론계 단장급들 또는 이제 부장급들, 국장급들은 저녁 일정으로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10시 돼요. 10시 되면 집에 들어가고 씻자마자 눕고 다시 또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의원님은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과 달리 고양시 시민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시 을로 전략공직 되셨는데 지역구 또 1년 활동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고양시. 제가 뱉어놓은 말과 약속이 있어서 필요한 정치하겠다, 정치를 서비스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을 하거나 폄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절대 믿지 않는다가 이제 제 신조입니다. 근데 지역구 활동을 하다 이 신조가 흔들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두 번째는 고양시가 해야 될 일과 시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시도의원님들의 일까지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을 잘못해서일 수 있는데 이게 공이 다 그래요. 대부분 263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공이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도의원들을 만나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역과 관련된 건 SOC 사업이나 큰 국가기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뭔가 확답을 해주길 바라시는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개중에는 변경사항도 생기고 그런데 이걸 답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은 한참 뒤임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자꾸 달라고 하고 이거는 확답을 했다간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지역
지역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를 해주면은 표를 줄게, 이거를 못하면은 너 다시는 안 뽑아.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리진 않아요.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그만둘지언정 그런 거에 흔들려서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답을 하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에 따라서 더 좋은 결론들을 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산도 없고요,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조화롭게 어레인지하는 그런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권리,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슈화시킬 수 있는 뭐 저희들의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예산을 따올 때도 저희들 장관들한테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정해야 돼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서정마을 앞에 평생학습관에 우리 송교근 의원께서 또 제안을 해줘가지고 수영장과 어린이 공공 어린이집을 짓게 됐는데, 그 예산만 해도 한 1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60억을 저희가 가져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80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달란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럴 거면 너무너무 쉽게 일을 하죠. 그걸 하려면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밑에 과장부터 팀장들, 그리고 나중에 영 안 될 때는 차관, 그리고 뭐 그 위에 있는 장관까지 만나서 사정사정을 해야지 그 예산이 따집니다. 차분히 풀어갈 거고, 감히 장담컨대 저를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원래 어렸을 때 별명이 쌈딱이고, 제가 그 MBC 15년을 다니는 동안에 제 추진력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배들로부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새 지역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지만, 이 안에서도 한준호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고 뭐 얼굴이 이렇고 목소리가 이렇고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한번 뭐가 꽂히면은 밀고 나간다 라든지, 한번 부딪히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이는 거는 주민들이시니까 제가 프렌들리하게 하는 거고,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좀 심기 위해서 민주시민정착교 같은 것들도 제가 열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많이 좀 길었네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나 저쪽에 우리 이혜림 시의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되게 열심히 나름 24시간이 모자라게 하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특히 입법활동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민원 같은 경우에 그렇듯이.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1년 동안 하시면서 다른 초선 의원들에 비해서 또 입법활동도 왕성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소개해 주실 것들. 네. 나 이 일 했다, 이만큼 지금 해왔다, 좀 잘한 거. 법안을 얼마나 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냈느냐인데,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수요를 하는 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의정 대상이라는 게 있었고, 딱 30명의 의원들에게 의정 대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의 10%이고,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한 30개 이상의 법안을 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9,000개의 법안 중에서 30개의 법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냈던 법안 중에서 두 번째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EBS법을 바꾸는 건데, EBS 공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법안을 개정해 줬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을 이제는 정부 예산을 매년 35억씩 받아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을 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이번에 의정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뭐 제가 이제 가진 게 또 언론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 언론개혁 법안 중에서 징벌적 손배라든지, 그리고 공중파 방송들의 사장 선임 구조, 그리고 이분들의 자격 요건, 그리고 그 구글 결제라면은 개발사들이 항상 30%씩 앞으로 구글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이 인앱 결제와 관련한 인앱 결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앱 안에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는 강제성, 구글이 강제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 1년간 싸웠고, 도저히 야당이 협의를 안 해줘서 강제로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데 이 법안을 올리거든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 주쯤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배는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디어 혁신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혁신 특위의 위원으로서 김영민 의원하고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언론사들의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 보셨죠? 네, 조선일보 기사 같이 잘못된 기사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제목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강제 입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6월 내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인데요. 서정초합이 포스콘과 관련해서 방사능 문제로 아주 오랜 기간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에 25m, 200m, 500m 이렇게 이제 학교 보건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향후에는 학교 앞에 그러한 시설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학교 보건법 발의를 해놨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장이 지역이 개발이 될 때 LH가 돈을 그냥 고양시에 주면은 고양시가 이 돈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을 짓게 돼 있어요. 고양시는 매일같이 하루에 음식물이 350톤씩 나옵니다. 폐기물도 한 300톤에서 400톤 가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100석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은 삼성동 쪽에 그 태영에서 지은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250톤, 가장 많이 태울 때.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150톤의 음식물과 200톤 정도, 100석은 너무 낡았어요. 150톤짜리 2개가 돌아가는데 300톤은 못 태웁니다. 한 210톤에서 20톤 정도가 태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지을 때 또 다시 위에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 위에다 짓게 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사례는 하남시에 있는 겁니다. 하남시는 팔당댐 앞쪽으로 그 저희 같이 삼성동에 스타필드가 하나 있고 스타필드 그 옆쪽에 주민들 주거 공간, 아파트 공간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화를 시켰고 폐기물 40톤과 하수 종말 처리장, 음식물 80톤을 태울 수 있도록 지어놨고, 위는 공원화되어 있어요. 배드민턴장, 아이들의 물놀이장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전혀 그 민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촉진법, 폐촉법이라고 불리는데 폐촉법을 발의를 했어요. 새로 짓는 도시에는 폐기물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은 반드시 지하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직접 지어야 된다. 를 강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억이 든다고 하면 고양시에 300억 주잖아요. 고양시가 이거 다 안 씁니다. 한 100억 정도, 150억 정도 써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걸 본인들이 다른 데 물려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300억 규모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하화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놨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들 중에 트램이 이제 향후에는 보편화가 될 텐데, 트램이 달리게 되면 노면 처리니까 이 위로 자동차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면 처리라고 해도 도로하고 똑같이 깔아놔서 철로가 위에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트램을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레일이 있는 데와 일반 도로는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 저도 이제 반려묘가 있는데, 이 반려묘들이 죽었을 때는 이게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동물복지포럼 간사 입장에서 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시네요. 부자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상금 받으신 거 부자진들하고 나눠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의정대상 상금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정대상 상금이 꽤 많이 나와요. 6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많죠. 저희 그 행정비서께서 오셔서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우선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세금이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 내가 나눠줘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개인에게 준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찾아서 법안 발의를 하는데 이제 법안을 주로 만드는 비서관에게는 가장 많이 줬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 보좌관이 둘이 계세요. 보좌관들에게는
제가 5,000원 줬습니다. 5,000원씩 너희는 보장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비서관 이하로는 비서관 한 분에게는 정말 이 상금 자체가 너한테 다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휴가비를 써라라고 좀 많은 액수를 줬고 나머지는 똑같은 액수로 나머지 분들에게는 다 나눠서 5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야,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금을 나눠주는